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11월 19일에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사회의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는 안입니다. 기존 상법 328조의 3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법령을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충실 의무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 입법적 보완을 위해서 사실 지난 국회 때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존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보다 오히려 진일보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28조의 3을 1호와 2호로 나눕니다. 1호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칙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라고 해서 주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호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보호 의무를 새로이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잘못된 판례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별개로 구분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의 이익에 한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우리 상법과 유사한 문구를 갖고 있는 일본 상법의 경우에도 일본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도 유사합니다. 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아예 명시적으로 상법에서 주주의 비례적 의무를 보호하는 것을 이사의 충실 의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또는 이번 민주당 안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호 의무를 규정하게 된 것은 대법원 판례라는 잘못된 판례에서 비롯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사들이 사실상 총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들로 채워졌다는 현실에서도 기인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사실 기업 집단을 지배할 때 핵심 기업들 한두 개를 사실 지배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열사 간의 출자를 이용해서 전체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그런 소유 구조,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백서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72개 재벌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평균 3.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계열사 지분, 비영리법인 지분, 자사주를 포함해 사실상 총수 일가가 행사하는 의결권, 즉 내부 지분율은 무려 61.2%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2024년 5월 기준으로 이재용 회장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삼성물산 18.9%, 삼성생명 10.4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계열사에는 대부분 지분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재용 회장의 지분은 1.44%에 불과합니다. 재계 2위인 SK그룹의 경우에도 최태원 회장이 무려 210
29개 계열사 중에서 주 SK 지분 17.59%, 그리고 SK 실트론 지분 29.4% 외에는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최태원 회장이 주 SK 지분 17.5%를 가지고 있고 친족이 한 6.72%를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자사주가 25.32%에 해당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사실상 자기 주식과 자사주를 통해서 주 SK를 지배하고 주 SK를 통해서 거의 220개 계열사를 지니고 있는 SK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재벌 총수 일가는 작은 지분 그리고 특정 기업의 지분을 집중하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해서 지배함으로 인해서 사익을 편취할 수 있는 유인을 매우 강하게 가집니다. 또한 경영자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사회이사를 60% 넘는 의결권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들이 충실 의무를 이행할 어떠한 유인을 가지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재벌 소유 지배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이사가 사실상 총수 일가에 의해서 뽑히고 이 사회이사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것 때문에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한경 비즈니스가 2024년 6월 24일과 25일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20인,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30인에게 코스피 4000 시대를 위해 한국 자본시장이 나아갈 길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50인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기업의 가버넌스를 가장 많이 꽂았습니다. 즉, 총수 일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 가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총수 일가가 특정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나머지 계열사는 계열사 간의 출자를 이용해서 지배함으로 인해서 특정 계열사와 나머지 계열사들에 있어서 총수 일가의 이른바 캐시플로우 라이트, 직간접적인 배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계열사 간에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를 사실상 총수가 지배할 수 있는 보팅 라이트,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과 직간접적인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간극을 이른바 쉐기, 웨지라고 전문용어로 부릅니다. 우리 한국의 재벌 계열사들 대부분은 이른바 이런 웨지 기업, 쉐기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쉐기 기업들이 많이 존재할 때는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유인이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사익 편취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즉, 총수 일가의 캐시플로우 라이트, 즉 직간접적인 배당 권리가 낮은 계열사로부터 직간접적인 배당 권리가 높은 계열사에게 일감을 줘서 실제로 A라는 기업에 이윤이 발생돼야 될 것을 B라는 기업에서 이윤이 발생되게 만드는 터널링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에버랜드를 활용해서 삼성물산이 과거에 삼성 에버랜드였고 여전히 총수 일가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배기업입니다. 에버랜드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는, 사내급식을 에버랜드에게 다 몰아주는 식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사실상 삼성전자나 이런 다른 계열사들의 주주로부터 삼성물산의 주주가 그 이권을 챙겨가는 착취 행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SKCNC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또 현대차그룹 같으면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등 수많은 우리 대기업 집단에서 지금도 이런 일감 몰아주기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규제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보수와 퇴직금을 챙기는 그런 식의 사익 편취도 만연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대한항공 사원들 급여가 2020년 대비 19년 대비해서 한 15% 평균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20년도 보수가 19년 대비 무려 40% 증가한 예가 있습니다.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경우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항공이나 신라호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해마다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런데 총수들은 월평급 급여 적립이 한 3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보다 3배에서 6배 높은 퇴직 적립금을 가집니다. 따라서 과도한 퇴직금이나 급여, 그리고 또 많은 이사라든지 임원을 겸직해서 월급을 가져가는 이런 식의 사익 편취도 만연합니다. 세 번째가 자사주를 이용한 사익 편취입니다. 자사주는 사실 기업의 자산, 즉 모든 주주들의 자산으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단 자사주를 사들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 속아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대부분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사주를 활용해서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확대한다라든지 또는 인적 분할을 할 때 활용을 한다라든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서 모든 주주의 공동조산인 자사주를 활용하는 일들이 만연합니다. 흔히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총수 일가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돌려서 자신들의 경영권을 확장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소보린이 최태원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경영에서 물려나고자 소보린이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이때 주 SK는 자사주를 신한, 하나, 산업은행 등한테 매각합니다. 그리고 이들 은행들이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주총에서 최태원 회장 편의 승에 의해서 최태원 회장 해임권이 부결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사주를 백기사로 활용하는 것은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KCC에게 매각해서 KCC가 백기사 역할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삼성이나 SK그룹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다른 한국의 재벌기업, 중견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사익 편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사익 편취입니다. 이거 역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꿨던 당시입니다. 이 제일모직의 사실상 총수일가, 특히 이재용 회장과 같은 3세의 지분이 집중적으로 있고요. 과거에 구 삼성물산에는 사실상 총수일가 지분이 별로 없었고 2세 지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업 합병을 할 때 구 제일모직의 유리한 합병 비율을 통해서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구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제일모직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총수일가가 이익을 보는 이런 식의 사익 편취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익 편취로 인해서 사실 엘리엇이 국제중재판정소에 제소를 하고 따라서 세금을 통해서 수천억의 돈을 물려줘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에 이어서 메이슨이라는 회사 역시 국제중재판정소에 판정을 요청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개입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역시 수백억을 정부가 세금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이 비슷한 문제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를 30%, 68% 지분으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바켓이라는 회사를 46%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회사 두산 에너빌리티와 신설법인을 만듭니다. 이 신설법인은 비상장 회사로 두산 바켓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데요. 이 비상장 신설 법인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시켜서 새로운 두산 로보틱스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을 지배하게 하는 식의 지배구조 개편안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신설 법인 이 비상장 회사와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합병 비율을 정했습니다. 다만 그 형식적인 절차는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식회계 문제 또는 주가 조작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너무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 두산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회계적인 가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두산 바켓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두산 로보틱스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팅은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수년 전에 글로비스와 또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합병을 하려고 했던 그 설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 역시 합병 비율에 대한 비판들이 고조되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합병 계획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 주식을 46%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라고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던 그것만 지금 포기한 상태고, 여전히 신설 비상장 법인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재벌이라는 소유 지배 구조하에서 사실상 경영을 하는 대주주, 지배주주,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너무 만연하고,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사실 이번 정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제1차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상법 개정을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후에 법무부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총주주의 이익은 일치하므로 사실 이사의 책임을 더 지우는 식의 상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별개로 구분하는 판례를 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요. 알고도 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기만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상법학계에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동일하고 기업의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복현 금감원장과 기재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윤석열 정부 자체가 입장을 변경하게 됩니다.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으로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주주보호 원칙을 자본시장에 규정하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다 적용되니까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기업 합병, 분할 합병 이런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적정가치 평가를 확보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게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익 편취 유형이 한 5가지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열사 간의 합병 당시에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법적인 합병 비율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적절한 평가 장치라는 것을 만들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상 문구만 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고 특정한 가치 평가라고 만들면은 그거 역시 형식적으로는 지키지만 실효성 있게 지키지 않는 편법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말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바꿔서 하자는 말은 상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꼼수고 또한 본인들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어이없는 선동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된다. 그래서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재계에 있는 분들은 시장 경제와 주주 자본주의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주주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보다는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가 안 되더라도 총수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교정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총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것이야말로 제약이 아니고 경영활동을 더 활발하게 정상화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과연 모르고 있다면 참으로 참담한 경영진들의 인식과 또 능력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 기업의 상장 요인이 줄어들어 주식시장이 위축한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 비상장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이 말을 하려면 정부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겠다는 걸 반대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던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장이 더 가관입니다. 기업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10년 걸리는데 이사 임기는 3년. 그래서 근시안적 결정이 남발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주식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져야 된다는 거하고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이 남발한다는 게 도대체 양립 가능한 이야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재계에서 늘 주장한 재벌이라는 소유 지배 구조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고 전략적 결정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지금 삼성전자 위기 사태에서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주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야말로 기업의 가치, 장기적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일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상장사 86%를 차지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 역시 상법은 상장 비상자의 회사 모두에게 적용이 됐고 상장사에게만 적용하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건지 상법 개정안 반대한 건지 헷갈립니다. 왜 기업들이 피해를 보나요?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최대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제도가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법원에 묶이게 되고 배임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무 말이나 막 잡아 던지는 식의 생떼 부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소송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상법에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적으로 이사들이 주주의 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자기들이 대표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과 유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일과 사익 편취에 쉽게 영합해서 이사로 재선임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졌던 잘못된 유인을 스스로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이사들이 여전히 주주의 비례적이 기업의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행위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소송을 통해서 주주들이 견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치가 사전적으로 있고 사후적으로도 소송이 가능한다는 것은 결국은 디터런스,
이사들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주주의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가 들어와도 이사들은 무시하고 하던 대로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들이 바뀌는 효과가 상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라는 점에서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주 대표 소송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현행의 우리 법제도에서는 이런 사후적인 주주에 의한 소송을 통한 이사 행위에 대한 교정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법에서 일방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사나 회사의 임원이 되겠죠. 임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증거 수집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주대표 소송이나 증권집단 소송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에서 2017년 20년 사이에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 소송은 총 137건, 1년에 6.5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장회사 주주대표 소송은 47건에 불과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주주대표 소송에서 주주들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회사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주들에게 바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입증도 어렵고 승소했을 때의 경제적 요인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주주대표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런 민사소송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사들의 행위가 교정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배임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사실상 상법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배임죄를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사실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열사 간의 합병은 이사의 의결뿐만이 아니고 주총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총 의결에서는 여전히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실효성 있는 제약을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 상법에 깨알 같은 조건을 단다는 거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말 실효성 있는 대안은 모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소수주주 동의제라는 것입니다. 소수주들만으로도 3분의 2 정도가 계열사 간 합병을 동의해 줘야만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소수주주들만 3분의 2 동의해서 합병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주주에서 3분의 2 동의가 있고 그 이후에 소수주주들로만 3분의 2 동의가 더 추가로 필요한, 즉 소수주주들에게 비토권을 주는 것이 바로 마이너리티 룰이라는 것입니다. 계열사 간의 합병 비율이 소수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면 소수주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합병 비율이 합리적이고 이 합병이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소수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 비율에 대해서 명시적인 공식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majority of minority rule, 소수주주 동의제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합병 비율의 조작을 통한 사익 편취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단순한 방법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집중투표제가 도입은 됐습니다만 문제는 이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총자산 2조 이상의 상장사든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사실 의문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예를 들어서 이사를 3명을 선출한다면 이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한 표씩 물론 행사할 수도 있지만 3명을 선출하는 3표를 몰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서 투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수주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의미에서 집중투표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은 사회이사 숫자를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회이사들을 선출하는 식으로 이사들의 임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마다 한 명, 기껏해야 2명 정도 이사를 선출하게 된다면 집중투표제의 효과는 반감되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상법 개정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3% 룰이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 원안은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의결권, 즉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다 합쳐서 3%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대주주의 의결권도 3%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계가 극렬하게 반대함으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을 다 묶어서가 아니고 대주주, 계열사마다 3%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3% 룰이 실효성이 없고 지금 3% 룰로 감사위원을 선출한 사람들을 대부분이 총수 일가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위원을 지금 이름만 바꿔서 독립이사 선출을 감사위원회에서 숫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배임제가 폐지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상법 개정안의 의미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가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소유 지배 구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의 M&A 같은 경우에는 Majority of Minority 룰 도입 없이 상법 개정안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혁, 재벌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소유 지배 개혁을 하는 것은 기업 밸류업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경제가 산업 내 진화와 산업 간 진화를 재점화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나아가서 주식시장에 소비자들이 정말 투자하고 싶은 새로운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1월부터는 기업 밸류업 이라든지 재벌 개혁 문제들을 특집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박상현의 경제브릿지 오늘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